며느리가 아들한테 보낸 카톡을 봤습니다. 아버님 언제 나가시는 거야? 나 진짜 못 살겠어. 새벽 3시에 그걸 보고 저는 신발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공장장으로 가족 먹여 살린 사람의 최후가 아들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10달 전만 해도 7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2억 4천, 서울 아파트 전세금 5억, 연금 매달 240만 원.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전원주택에서 아내와 둘이 올레길 걸으며 살겠다고 내려갔습니다.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동산이 집주인이랑 짜고 근저당 3억 8천짜리 집에 저를 밀어넣었습니다. 3억 5천이 증발했습니다. 아내는 새벽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 병원까지 50분이 걸렸습니다. 서울 아파트까지 경매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 공장장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서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제가 낸 3억 5천만 원짜리 수업료를 공짜로 얻어가시는 겁니다. 넘기시면 그 수업료를 직접 내실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돌고 돌아 여러분 인생의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도봉구 그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단지 입구에 늘어선 은행나무. 가을이면 노란 잎이 비처럼 쏟아져서 아이들이 그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경비실 앞 호루라기 소리, 놀이터 그네 삐걱거리는 소리. 저녁이면 집집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폭도를 타고 번졌습니다. 32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냄새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6살 때 그 놀이터 그네에서 떨어져 이마를 새 반을 꿰맸습니다. 피가 줄줄 흘러서 아들 흰 티셔츠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안고 아파트 앞 소아과까지 뛰어갔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져서 맨발로 뛰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아들 이마에 붙은 거즈를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잠깐 한눈 팔아서 미안해. 저는 부엌에서 몰래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 이 가족을 내가 지켜야 한다. 32년 전에 겨우 분양받은 32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 34, 아내 영자 씨 뱃속에는 큰아들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분양 계약금 200만 원을 마련하려고 아내 혼수 반지까지 팔았습니다. 결혼할 때 장모님이 직접 금은방에 가서 맞춰주신 반지였습니다. 장모님이 아내 손에 끼워주면서 우리 영자 평생 행복하게 해줘요 하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 반지를 들고 동네 금은방에 갔습니다. 금은방 아저씨가 저울에 올려놓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거 순금 아닌데요, 도금이에요. 결국 3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금은방 문을 나서는데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에도 침묵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나서야 아내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는데 저는 아내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서. 이 여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게 30만 원짜리 도금 반지뿐이라는 게 너무 미안해서요. 그 좁은 집에서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큰놈이 기어다니던 거실 바닥 장판 위에서 둘째가 첫걸음을 뗐습니다. 둘째가 걸음마를 시작한 날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아내 목소리가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둘째가 걸었어. 세 걸음 걸었어. 당신이 못 본 게 너무 속상해. 전화기를 붙잡고 공장 구석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큰놈 책상 옆에 둘째 책상을 붙이면 방문이 안 열렸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두 놈이 한 방에서 밤새 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서로 연필 굴리는 소리가 신경 쓰인다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게 다 추억입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잠든 뒤에 부엌 식탁에서 유치원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색종이를 오리고 풀칠을 했습니다. 부엌 형광등 아래에서 풀칠하는 아내 뒷모습을 거실에서 멍하니 바라보던 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내는 사립 유치원 교사로 25년을 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아이들한테 엄마 갔다 올게, 밥 먹고 학교 가 하던 목소리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퇴근하면 저녁 7시. 그래도 한 번도 불평을 안 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애들 학원비가 나오잖아. 여보, 미안해하지 마. 우리 같이 버티는 거야. 아내의 그 말이 35년 동안 저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중견기업 화학공장에서 35년을 채웠습니다. 공장장이라는 직함이 달린 건 마지막 7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반장, 그 전에는 조장, 그 전에는 그냥 라인 작업자였습니다. 20대에 처음 공장에 들어갔을 때 화학약품 냄새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선배가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 달만 버텨봐. 코가 적응하면 안 느껴져. 한 달이 아니라 35년이 걸려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에 베어서 지하철 타면 옆 사람이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름에는 땀 냄새에 약품 냄새가 섞여서 저 자신도 역겨울 때가 있었습니다. 공장 라인에서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던 시절에는 손가락이 늘 갈라져 있었습니다. 화학약품이 피부를 파고드는 겁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밤 제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손이 우리 가족 다 먹여 살리는 손이야. 내가 잘 관리해 줄게. 아내가 제 투박한 손가락을 하나하나 주물러 주는데 그 따뜻한 손길에 하루의 피곤이 녹았습니다.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했습니다. 내 가족 먹여 살리는 냄새인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은퇴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후배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에 긴 테이블 하나를 빼서 하얀 보자기를 깔았습니다. 그 위에 편의점에서 사온 생크림 케이크 하나와 봉투 하나, 케이크에 초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공장장님 건강하세요. 사모님이랑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5만원권 5장. 25만원. 35년 일하고 받은 전별금이 25만원이었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도 형편이 빠듯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 25만원이 오히려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초에 불을 붙이고 후배들이 건강하세요를 외치는데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마지막까지 공장장답게 가야 한다고 이를 악물었는데 막내 후배가 다가와서 꾸벅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공장장님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얼른 고개를 돌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식당 천장에 형광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공장 정문을 나섰습니다. 정문을 나서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방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35년 동안 나를 묶어두었던 줄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 동시에 발밑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고 6시 반에 집을 나서고 7시 50분에 공장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입던 사람한테 갑자기 내일부터 갈 곳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무섭더군요. 정문을 나서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보던 그 연기가 그날따라 유독 높이 올라가더군요. 바람에 연기가 흩어지는 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연기를 다시 볼 일이 없다는 게 그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고 소주잔 2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아내가 만든 깍두기가 조그만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의 깍두기는 시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인데 좀 짜지만 소주 안주로는 최고였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35년 동안 정말 수고했어. 아내가 소주를 따라주는데 아내 손이 떨리더군요.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소주잔 위에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잔을 부딪히고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소주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소주 2병을 비우고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워서 천장을 보며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35년이 끝났다는 게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그날 저녁 퇴직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2억 4,200만 원. 핸드폰 화면에 찍힌 숫자를 3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평생 그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본 적이 없었거든요. 월급은 항상 나오는 족족 생활비로 빠졌고 보너스는 아이들 학원비와 등록금으로 사라졌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 넘게 들어있어 본 적이 손에 꼽았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2억 4천이라는 숫자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아내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150만 원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영자 씨가 사립유치원에서 25년 일하며 넣은 사학연금 90만 원까지 합치면 부부 합산 월 240만 원. 죽을 때까지 매달 240만 원이 들어온다. 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거기에 도봉구 아파트 시세가 6억 5천. 대출은 한 푼도 없는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32년 전에 분양받고 중간에 한 번도 대출을 안 했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 낼 때 아내가 대출받자고 했는데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집에 빚 걸면 안 돼.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현금으로 내자. 그때 아내가 몇 달 동안 점심을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참 미안했습니다만 그 고집 덕에 집은 깨끗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나중에 다른 곳에서 저를 망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금 2억 4천, 아파트 6억 5천, 연금 매달 240, 합치면 거의 9억 가까운 자산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위 20%는 되겠네. 우리 잘 살았다, 영자야.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아내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당신이 35년 고생한 덕이지. 이제 좀 쉬어. 당신이 쉬는 걸 내가 제일 보고 싶었어. 그때 제 머릿속 계산기는 온통 장밋빛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빈틈이 없었습니다. 2억 4천에 연금 240이면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집까지 있으니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 알고 보니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퇴직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매일 아침 할 일 없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켜고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 보고, 낮 드라마 보고, 저녁 뉴스 보고. 하루가 뉴스로 시작해서 뉴스로 끝났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12시간이 넘었습니다. 리모컨만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같은 프로그램을 2번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처음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러다 치매 걸리겠어. 어제도 똑같은 뉴스를 3번 봤잖아. 우리 뭐라도 하면서 살자. 나도 이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갇혀 살았잖아. 매일 같은 천장, 같은 벽, 같은 베란다. 나도 지긋지긋해.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매일 베란다에 나가봐야 보이는 건 맞은편 아파트 벽뿐이었습니다. 베란다 난간에 빨래가 널려 있고 그 너머로 또 아파트, 또 아파트. 회색 콘크리트 벽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화학약품 냄새를 맡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바다 냄새를 맡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공장장이라고 부르지 않는 곳에서 그냥 동식이 아저씨, 동식이 할아버지로 살고 싶었습니다. 35년 동안 직함과 책임에 짓눌려 살았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썸네일에 감귤나무 앞에서 웃는 부부가 찍혀 있었습니다. 60대 부부가 서울 집 전세 놓고 제주도 전원주택에서 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올레길 걷고 텃밭에서 채소 기르고 저녁이면 바다 보며 막걸리 한 잔. 배경음악으로 잔잔한 기타 소리가 깔려 있었고 부부가 서로 마주보며 웃는 장면에서 아내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300만이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부럽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게 진짜 노우지 하는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돼? 서울집 전세 놓으면 전세금 5억이 들어오잖아. 그 돈으로 제주도에 좋은 집 잡고 살면 돈 걱정 없잖아. 순간 마음이 철렁하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내의 눈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서 25년 동안 남의 아이를 돌보며 자기 꿈은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아내.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돌아오는 삶을 25년 동안 반복한 아내. 그 아내가 처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물기가 살짝 비치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투정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제주도 이야기가 나온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천장에 금이 간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2년 된 아파트. 벽지는 누렇게 변색됐고 모서리는 들떠서 풀칠을 해도 다시 벌어졌습니다. 화장실 타일 사이에 검은 곰팡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부엌 수도꼭지는 돌릴 때마다 삐걱거렸고 싱크대 밑에서는 가끔 물이 샜습니다. 이 집에서 또 10년, 20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잠든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 눈이 반쯤 떠져 있었습니다. 아내도 잠이 안 온 겁니다. 여보, 자? 나도 잠이 안 와. 제주도 생각하고 있었지? 아내가 돌아누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 눈빛이 20대 때 처음 만났을 때와 같았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의 눈빛. 다음날 아침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맞벌이로 전세 살고 있었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에 손자 둘을 키우느라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큰 손자가 초등학교 3학년, 작은 손자가 유치원.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학원비와 전세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들이 용돈을 드리려고 봉투를 내미는데 봉투가 얇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년 설에는 봉투 안에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다, 필요 없다 하며 밀어냈지만 아들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못 드리면 저는 뭡니까? 그 한마디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좀 의논할 게 있어서.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나하고 엄마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까 하는데 서울집 전세 놓고 제주도에 좋은 집 구해서. 수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배경에서 손자가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가 아들이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기척이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제주도요? 집을 왜 전세를 놔요? 그냥 서울에서 편하게 사시지. 아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에서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한 옥타브가 올라갔습니다. 혹시 사기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전세 사기 뉴스 안 보세요? 제주도 쪽은 더 심하다던데. 아버지 연세에 모르는 동네 가서 부동산 계약하시면 위험해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제 자존심을 확 건드렸습니다. 35년 동안 공장 하나를 책임지고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수십억 원어치 설비를 운용해 온 사람한테 사기를 조심하라니. 그것도 내 아들이 아버지를 바보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쌓아 올린 자존심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야, 내가 공장장 35년 한 사람인데 사기를 당해? 공인중개사 통해서 정식으로 계약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나 내 살림 잘 챙겨라.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가 알아서 한다. 걱정 안 해도 돼.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한숨을 내쉬는 게 들렸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무는 기척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쥐는데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한테 화를 내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입에서 먼저 소리가 나간 겁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누가 내 판단을 의심하면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치밀어 오릅니다. 특히 자식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더합니다. 내가 너를 먹여 살렸는데 내 판단을 내가 의심하느냐 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애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요? 목소리가 온 동네 다 들렸겠다. 저는 투덜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저놈은 아버지가 서울 집 팔까봐 상속 못 받을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지.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애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야. 왜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해? 우리 아들이 그런 애가 아니잖아. 아내 말이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귀에는 아무 말도 안 들어왔습니다. 35년 차 공장장의 고집이 귀를 완전히 틀어막아 버린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들 말이 100% 맞았습니다. 전세 사기 조심하라는 그 한마디를 제가 이를 악물고 들었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그때 좀 더 강하게 말렸으면 하는 원망도 잠깐 했습니다만 아닙니다. 아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버럭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기 조심하라고 말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자였습니다. 안 들은 건 저였습니다. 100% 제 잘못이었습니다. 열흘 뒤 도봉구 아파트 단지 앞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동네에서 20년 넘게 장사하던 중개사 아저씨였습니다. 단지 주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얼굴이었고 제가 32년 전 이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이 사무실을 거쳤습니다. 입구에 초록색 간판이 바래져 있었고 사무실 안에는 커피 자판기 하나와 낡은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 매물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 전화기 3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공장장님 은퇴하셨다면서요? 제주도 가신다고요? 좋은 생각이세요. 요즘 전세 수요가 많아서 5억은 금방 채울 수 있어요. 도봉구 32평이면 신혼부부들이 줄 서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중개사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자판기 커피를 타줬습니다. 설탕 2스푼을 넣어주면서 공장장님은 단 거 좋아하시잖아요 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인지 수수료 계산이 끝난 뒤의 미소인지 그때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봐온 사람이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보름 만에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대기업 다니고 아내가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떼보니 깨끗했습니다. 중개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서류면 걱정 없어요. 대기업 정규직의 공무원이면 전세금 떼일 걱정 없으세요. 전세금 5억 원이 제 통장에 찍힌 날 저는 핸드폰 화면을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영자야, 5억이야. 5억이 들어왔어. 아내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온 건 처음이다. 이게 진짜야? 맞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통장에 5억이라는 숫자가 찍힌 겁니다. 퇴직금 2억 4천까지 합치면 7억 2천만 원. 손에 들어와 보니까 마음이 커지더군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돈이 이렇게 사람을 대담하게 만드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돈을 들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 욕심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 내려가서 집을 보러 다닌 게 열흘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수속을 밟고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있는데 주변이 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웃으며 떠드는 20, 30대들. 우리 부부만 나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제일 나이 많은 것 같아. 괜히 어색하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제일 부자야.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하는 거 맞지? 이제 진짜 우리만의 인생 시작이지? 저는 아내 손을 쥐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걱정 마. 내가 다 계산해 놨어. 빈틈없어. 창밖으로 구름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구름 아래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고 한라산 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창밖에 얼굴을 붙이고 연신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저것 봐. 한라산이야. 예쁘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저 산 아래에서 우리 부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다는 것을요. 제주공항에 내리니 바람이 달랐습니다. 서울의 매캐한 미세먼지 바람이 아니라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바람이 확 불어왔는데 그 바람에 뭔가 자유로운 기운이 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두 팔을 벌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보, 공기가 달라. 이 공기 속에서 살면 10년은 더 살겠다. 렌터카를 빌려서 서귀포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는데 왼쪽으로는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고 오른쪽으로는 귤밭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귤밭 사이사이로 돌담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웃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데 20대 때 처음 드라이브 갔을 때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아, 이거 잘했다. 이 선택이 맞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귀포 시내에 월세 60만 원짜리 소박한 집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조용히 살면 되니까 큰 집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내에 있으면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걸어갈 수 있으니까 편리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동산을 네 군데쯤 돌았을 때 마지막에 들른 부동산에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원주택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해안도로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있는 2층짜리 집이었습니다. 좁은 시골 도로를 따라 감귤밭 사이를 올라가니 돌담 너머로 하얀 벽에 집이 나타났습니다. 대문이 없었습니다. 열린 마당에 감귤나무가 줄지어 있었고 나무마다 주황색 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귤이 흔들리는 게 그림 같았습니다. 1층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아내와 동시에 탄성이 나왔습니다. 거실 한쪽 벽이 통유리였습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전부 유리. 그 유리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평선까지 시야를 막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바다 위에 금빛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면 저 바다 위로 노을이 깔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밝은 나무 마루였고 벽난로가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부엌은 거실과 이어져 있었고 조리대가 넓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을 둘러보며 여기서 요리하면 매일 기분 좋겠다 했습니다.
2층 테라스에 올라서니 한라산이 손에 잡힐 듯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아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아내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강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제주도 사투리가 약간 섞인 말투에 목소리가 활달했습니다. 사무실 벽에 부동산 자격증이 걸려 있었고 명함에는 20년 경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커피 머신이 있었고 커피를 내려주면서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이 원래 서울에서 사업하시던 분이 지으신 건데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전세를 놓으시는 거예요. 시세로 하면 전세 4억 5천은 받아야 하는데 급하시니까 3억 5천에 내놓으신 거거든요. 이런 물건 흔치 않아요. 어르신이 안 잡으시면 다음 주에 서울에서 보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 이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전형적인 세일즈 압박이었는데 그때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집을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억 5천.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서 받은 전세금 5억에서 3억 5천을 넣으면 1억 5천이 남습니다. 거기에 퇴직금 2억 4천까지 합치면 3억 9천만 원의 현금이 손에 남는 겁니다. 연금 240만 원은 매달 들어오고 한 달 생활비 200만 원으로 잡아도 15년은 너끈하잖아. 3억 9천이면 20년도 버틸 수 있어. 우리가 90까지 살아도 돈이 남는다. 아내한테 사진을 보여줬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 집이야? 여기서 살 수 있어? 꿈 같다. 바다가 보여. 마당에 귤나무가 있어.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다고? 서울 아파트 베란다에서 맞은편 건물 벽만 30년을 바라보던 아내한테 이 집은 천국이었습니다. 아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욕심이 났습니다. 제주도까지 왔는데 원룸에서 쪼그려 살면 뭐 하러 온 거야? 바다 보면서 살아야지. 공장장까지 한 사람이 그 정도는 누려야지. 35년 동안 화학약품 냄새 맡으며 고생한 대가를 이제 받아야지. 아내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평생 25년 동안 유치원에서 남의 아이 돌보며 고생한 아내한테 바다 보이는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게 남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 자존심이, 그 욕심이 3억 5천이라는 거금을 남의 집 전세금으로 밀어넣게 만든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아들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사기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잠깐 손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등기부등본은 제가 다 확인했어요. 깨끗해요. 걱정 마세요. 2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장사했는데 제 얼굴에 먹칠하는 짓은 안 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0년 경력 부동산이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겠어. 서류 한 장 더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볼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부동산이 보여준 서류만 믿었습니다.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인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다. 우리 제주도 집이야. 아내의 그 웃음이 죄책감을 덮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가 집주인과 손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근저당 3억 8천만 원이 이미 잡혀있는 집이었습니다. 제 3억 5천은 전세금이 아니라 집주인 빗구멍을 메우는 돈이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는 집주인한테 중개 수수료 외에 따로 소개비를 받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짜고 치는 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5달이 걸렸습니다.
5달 동안 저는 천국인 줄 알고 지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전원주택 마당에 들어서던 날, 그날 제주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8월 말이었습니다. 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감귤나무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감귤은 아직 초록색이었지만 나무가 건강해 보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수국이 파란 꽃을 피우고 있었고 돌담 위에 도마뱀 한 마리가 꼬리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감귤 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이삿짐 아저씨 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이삿짐이 트럭 반칸 분량이었습니다. 32년 살면서 살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내의 옷가지, 부엌 살림, 이불 몇 채, 책 몇 상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감귤나무 사이로 바다가 반짝거렸습니다. 이게 내 집이다. 여기가 내 집이다. 물론 전세였지만 2년 동안은 내 집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내가 거실에 들어서더니 두 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통유리로 쏟아지는 햇살이 아내를 감쌌습니다. 나무마루 바닥에 아내의 그림자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여보, 여기 봐. 햇살이 이렇게 들어와. 바닥이 따뜻해. 거실이 이렇게 넓어. 여기서 살면 매일이 여행이야. 우리 이제 진짜 잘 살자. 아내가 돌면서 웃는 모습이 마치 20대 때 처음 만났을 때 같았습니다. 소개팅에서 처음 만나 카페에서 이야기할 때 아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던 그 표정. 30년 만에 그 표정이 돌아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 첫 한 달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2층 테라스에 올라갔습니다. 아침 해가 바다 위로 떠오르는 걸 보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평선 위로 해가 빨간 점이 되어 올라오다가 점점 커지면서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광경.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허겁지겁 출근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는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새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아내와 해안도로를 따라 1시간씩 산책했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바다를 봤습니다. 바다가 매일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거울처럼 잔잔하고 어떤 날은 파도가 높았습니다. 맑은 날에는 수평선 너머로 마라도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제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팔짱을 끼고 걸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바빠서 피곤해서 같이 걸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마당 텃밭에서 상추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공장에서 35년 동안 철과 화학 약품만 만졌는데 흙은 달랐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빠져나갈 때의 축축하고 부드러운 감촉. 상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3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어릴 적 시골 할머니 집 텃밭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이면 동네 횟집에 갔습니다. 어촌마을 횟집이라 수족관에 살아있는 해산물이 가득했습니다. 갓 잡은 한치를 회로 떠서 접시에 올려놓으면 살이 투명하게 빛나면서 아직 꿈틀거렸습니다. 초장에 찍어 입에 넣으면 바다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게 바로 은퇴의 맛이지. 35년 고생한 보람이 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동네 식당 사장님한테 괜히 한턱 쏘고 횟집 사장님한테 서울에서 내려왔다. 공장장 35년 했다. 자랑 아닌 자랑을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볼 때도 가격표 안 보고 집어넣었습니다. 아내가 가격표를 확인하려고 손을 뻗으면 에이, 여기까지 와서 그런 거 따지면 재미없어 하고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처럼 노후가 만만치 않다는 신호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카드값이 나오던 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사 비용 220만 원. 서울에서 제주까지 이삿짐 운송비가 서울 시내 이사의 2배였습니다. 가전 교체 180만 원. 전원주택에 냉장고와 세탁기가 비어 있어서 새로 사야 했습니다. 렌터카 장기 대여비 첫 달분 70만 원. 외식비와 카페비 150만 원. 매일같이 나갔으니까요. 마트 장보기 60만 원. 합치니 첫 달에만 680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연금 240만 원으로는 절반도 못 막는 금액이었습니다. 첫 달에만 통장에서 440만 원이 녹았습니다. 핸드폰 뱅킹 화면을 보는데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좀 많이 썼네. 이사하느라 그런 거지. 다음 달부터 아끼면 되지 뭐. 처음이니까 세팅 비용이 든 거야. 아내는 말없이 가계부를 펼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가계부를 쓰고 있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불안했던 겁니다. 연필로 빼곡히 적어놓은 숫자들을 보는데 아내의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가가 문제였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동네 마트에서 3만 원이면 일주일치 반찬 거리를 샀습니다. 양파, 감자, 두부, 콩나물, 삼겹살 조금. 3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주말에 재래시장에 가면 더 쌌습니다. 채소 아줌마가 덤으로 파 한 단을 더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남원읍 마트는 달랐습니다. 양파 한 망 8,000원, 삼겹살 한 근 15,000원, 계란 한 판 9,000원, 두부 한 모 3,500원, 콩나물 한 봉지 2,500원. 다 배로 실어오는 거라 유통비가 그대로 얹혀 있었습니다. 마트 직원한테 물었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다 육지에서 와요. 배 타고 오니까 비싼 거예요. 원래 이래요. 아내가 마트에서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여보, 서울에서 3만 원어치면 여기서는 7만 원이야. 이러다가 식비만으로도 큰일 나겠어. 거기에 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 하나면 어디든 갔습니다. 경로석에 앉아서 1시간이면 서울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교통비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차 없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이고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도 차로 20분이었습니다. 렌터카 장기 대여비만 매달 70만 원. 기름값이 서울보다 리터당 300원씩 더 비쌌습니다. 어디를 가든 왕복 30분에서 1시간씩 운전해야 했으니 기름이 쭉쭉 빠졌습니다. 렌터카비와 기름값 합치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외식 좀 줄여야 하지 않아? 지난달 카드값이 무서운데. 저는 허세를 부렸습니다. 에이, 제주도까지 와서 밥 아껴 먹으면 뭐 하러 온 거야? 바다 보이는 집에서 사는데 라면만 끓일 수는 없잖아. 맛있는 거 먹어야 기분이 좋지. 그때 저를 안심시킨 건 통장에 든 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써도 15년 넘게 버틸 수 있잖아. 연금은 연금대로 들어오고 숫자가 크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큰 숫자가 사람을 방심하게 만든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먼저 은퇴한 공장 선배가 술자리에서 한 충고가 떠올랐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됐을 때 도봉구 단골 술집에서 선배와 소주를 마시며 나눈 대화였습니다. 동시가 퇴직금은 원금을 건드리면 안 돼. 이자만 써야 해. 원금 깎기 시작하면 눈 깜짝할 새에 바닥난다. 내가 해봐서 안다. 나는 3년 만에 퇴직금 다 날렸어. 그때부터 지옥이야. 선배의 얼굴에 그늘이 졌던 게 기억납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는 선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등으로 흘렸습니다. 에이, 형님은 관리를 못하셔서 그런 거고. 나는 다르지. 공장장 35년 한 사람인데 돈 관리 못하겠어? 형님이랑 나랑은 다르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배보다 더 못했습니다. 매달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니 350만 원을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렌터카비 70만, 식비와 외식비 120만, 관광지와 카페비 50만, 통신비와 보험료 40만, 전원주택 관리비 20만, 연금 240만 원에서 이걸 다 빼면 매달 110만 원 이상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1,300만 원, 3년이면 4천만 원. 이대로 가면 통장이 바닥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월이 지나고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 전원주택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전원주택이라는 게 사진으로 보면 예쁩니다. 통유리 거실, 나무 테라스, 감귤나무 마당, 돌담길. 유튜브에서 보면 전원주택은 언제나 화창한 날씨에 꽃이 피어 있고 주인 부부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웃고 있습니다. 카메라 앵글에 담기면 한 폭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 카메라는 절대 겨울을 찍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에 살아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10월 말부터 제주 바닷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산들바람이 아니라 살을 베는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달랐습니다. 여름바람은 쏴하는 소리였는데 겨울바람은 끼이 하는 소리였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통유리 틈새로 칼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통유리 아래쪽에 손을 가져가면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틀과 유리 사이에 빈틈이 있었던 겁니다. 단열이 엉망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위아래 옆집이 다 난방을 하니까 우리 집도 덩달아 따뜻했습니다. 32평짜리지만 겨울에도 실내복 하나만 입으면 됐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낮춰도 22도 이하로 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사방이 뚫려 있었습니다. 위층도 없고 옆집도 없고 땅바닥 위에 혼자 서 있는 집이었습니다.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왔습니다. 보일러를 최대로 돌려도 실내 온도가 18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높은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거실 천장이 4m가 넘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개방감이 좋았는데 겨울에는 재앙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물리 법칙에 따라 위로 올라가고 바닥에는 냉기가 깔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발은 보일러 덕에 따뜻한데 허리 위로는 찬 공기였습니다. 이불을 덮고 거실에 앉아 있어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첫 가스비 고지서를 뜯어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52만 원. 고지서를 3번 다시 봤습니다. 인쇄 오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겨울에도 관리비 포함 15만 원이면 따뜻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 가스비만 52만 원이라니 3배가 넘었습니다. 아내가 패딩 점퍼를 입고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억 5천이나 들여서 들어온 집에서 패딩을 입고 떨고 있다니. 바다가 보이는 통유리가 자랑이었는데 그 통유리가 냉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였습니다. 아름다움이 독이 된 겁니다. 아내가 이불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여보, 서울 아파트가 그립다. 거기는 이렇게 안 추웠잖아. 베란다 문만 닫으면 따뜻했잖아.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을 선택한 건 저였으니까요. 습기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제주도 겨울은 춥기만 한 게 아니라 습합니다. 바닷바람에 수분이 잔뜩 실려오는데 전원주택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타일 사이에 검은 점이 보이더니 2주일 뒤에는 침실벽 모서리에 녹색 곰팡이가 번졌습니다. 방 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 아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옷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내 비명이 집안에 울렸습니다. 여보, 이거 봐. 내 코트가. 아내가 울먹이며 코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하얀 곰팡이가 솜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소매, 어깨, 단추 주변, 안감까지. 코트에서 꿉꿉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코트는 결혼 20주년에 제가 사준 거였습니다. 도봉구 백화점 3층 여성복 매장에서 반나절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내는 비싸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한 당신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계산할 때 카드 한도가 모자라서 체크카드까지 꺼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코트를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나 예뻐?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날 백화점에서 나오며 아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그 감촉이 아직도 팔뚝에 남아 있습니다. 아내가 3년 넘게 그 코트만 입었습니다. 단추가 느슨해지면 직접 바늘로 꿰매가면서 아껴 입었습니다. 세탁소에 맡길 때마다 혹시 상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제주도에 내려올 때도 그 코트를 옷장 제일 안쪽에 소중히 넣어뒀습니다. 곰팡이가 된 코트를 안고 아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코트 한 벌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아내한테는 20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그 추억을 곰팡이가 먹어 치운 겁니다. 제습기를 2대 사서 돌렸습니다. 한 대에 35만 원짜리, 7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제습기 물통이 반나절이면 꽉 찼습니다. 하루에 2번씩 물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벽 모서리 곰팡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제거제를 사서 뿌려도 일주일이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전기요금만 또 올라갔습니다. 가스비 52만 원에 전기료 20만 원. 냉난 방비만 한 달에 72만 원이 나간 겁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머릿속 계산기에 완전히 빠져있던 항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냈습니다. 매달 급여 명세서에 건강보험료가 찍혀 있었지만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내주니까 신경을 안 쓴 겁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편으로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뜯어보고 또 한 번 눈을 의심했습니다. 41만 원. 아니, 은퇴한 사람한테 보험료가 왜 이렇게 나와?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나오잖아. 연금 소득이 잡혀 있고 거기에 서울 6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재산으로 잡혀 있으니 보험료 점수가 확 올라간 겁니다. 살고 있지도 않은 집인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41만 원. 집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는 아이러니. 집이 있으면 좋은 줄만 알았는데 집이 있어서 돈이 더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겨울 기준으로 매달 나가는 돈을 정리하겠습니다. 렌터카비 70만, 난방비 72만, 식비 외식비 120만, 건강보험료 41만, 통신비 보험료 40만, 관리비 20만. 합치면 363만 원입니다. 연금이 240만 원이니 매달 123만 원이 통장에서 녹았습니다. 바다 보이는 전원주택에 살면서 매달 120만 원 넘게 까먹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1,500만 원.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현금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거기에 관광이나 카페까지 가면 13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아직 진짜 지옥은 아니었습니다.